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원생 몽유력 공부했었던 거 있죠? 이제 그거에 관련된 문제풀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2015학년도 10월 고3 학평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좀 약간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도 조금 별로 안 좋은데 빨리 회복해서 다시 깨랑깨랑한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가장 맞는 걸 고르는 거네요. 1번을 볼까요? 다양한 관점으로 인물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자, 다양한 관점, 인물을 한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보니까 얘가 이런 면이 있었네. 저쪽에서 보니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죠. 이제 고전소설에 나온 인물은 거의 착한 사람은 거의 그대로 착한 그리고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쁜 이제 그런 것으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평면적인 인물형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임경업전에서에서 임경업전이 아니구나. 원생몽유록에서의 우리 그 선비 원저가 성격이 변하거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 전혀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 인물의 성격이 입체적으로 나타난 입체적인 인물로 드러난다. 성격이 변하는 그런 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과거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서술자가 개입하는 부분은 고전소설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이 글에서는 딱히 드러나 있지 않죠. 특히 이제 과거에 대한 즉 이제 과거 사건 뭐겠습니까? 계유정난이죠. 계유정난에 관련된 이야기도 서술자가 얘기해 준다기보다는 인물들이 노래를 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보시면 노랫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계유정난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쫙 얘기하고 있다. 이것도 틀린 게 되겠죠. 자, 전기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인물의 신이한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자, 전기적인 요소 나와 있죠? 이 글은 바로 몽유롭게 소설이니까 특히 꿈속에서 이런 단종과 사육신을 만난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전기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판타지적인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맞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물의 신이한 능력, 인물이 굉장히 신기하다. 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게 되겠죠. 자, 대화와 삽입된 노래를 통해서 인물들의 심해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 글의 가장 큰 특징은 삽입시가 드러나 있다. 삽입시, 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시가 들어가 있는 삽입시니까 여기서 이제 시라고 했지만 결국에 노래죠. 자, 그래서 대화와 삽입된 노래를 통해서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적절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작품은 자어가 꿈속에서 단종과 그 신하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 간의 대화 그리고 거기에 삽입된 노래, 시 있죠? 노래를 통해서 인물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이나 느낌을 알 수가 있다. 단종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었고 우리가 사육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삽입시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을 볼까요? 우의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의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나오죠.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사물이나 우리가 동식물 있죠. 동식물에다가 빗대서 비판을 돌려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우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떤 사물이나 동식물에 빗대서 어떤 상황을 이제 비판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이제 고등학생 수준에서 자주 보는 거는 두터비 파리를 물고라고 하는 그런 시조가 있어요. 그 시조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우의적인 표현일 거예요.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뭐 앉아가지고 있다가 백성골이 떠있거늘 뭐 이거 있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꺼비를 말하는 거, 파리가 말하는 거, 백성골이 말하는 거 다 이렇게 빗대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두터비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동물 두꺼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파리를 핍박하는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
빗대서 이제 두꺼비에다가 표현을 해서 비판을 한 것이죠. 이런 게 바로 우의적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딱히 우의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뭐 사용하지도 않았고, 또 그걸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준다. 그런 것도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면 되겠죠. 자, 1번을 볼까요? 임금은 왕위를 잃은 후에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삽입시에서 알 수가 있죠. 임금이 부르는 노래. 어땠습니까? 강물은 울어 옐지 쉴 줄을 모르는구나. 한번 그걸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임금이 부른 노래가 있죠. 강물은 울어 옐지 쉴 줄을 모르는구나. 기나긴 나의 시름. 그렇죠. 이 물에 빗길까나. 살아있을 때는 임금이었건만 죽어서는 외로운 혼일 뿐이거늘 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죠. 외로운 혼이라고. 이걸 봤을 때 왕위를 잃은 후에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다. 알 수가 있겠죠. 외로운 혼이라는 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건 맞고, 2번을 볼까요? 자언은 신하들 사이에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어떤 신하들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나요? 그런 내용이 드러나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임금과 어떤 신하들 사이에 오해로 갈등을 겪는 내용 따지고 뭐 이런 거 나타나 있지 않죠. 그리고 또 그 자어가 임금이나 신하들의 대화 행동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서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죠. 보고 있는 관찰자적인 입장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아닌 것으로 해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기이한 산에 갑자기 튀어나온 기이한 산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육신 중에 유일한 무인이었던 유흥부 한 명 얘기하겠죠. 그래서 유흥부가 자신의 놀이를 통해서 어때요? 자신의 충의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보시면 이제 기이한 산에 바로 이제 유흥부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불렀죠.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을 쓸쓸하여 물결이 찰지에 카랑고 긴 휘파람에 북두성은 기울었네. 그렇죠? 자, 살아서는 충의하고 라고 해서 목숨을 바쳐서 자신이 충의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살아서는 충의하고 라는 대사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 자신의 충의를 드러내고 있다. 맞는 게 되겠죠. 자, 복권을 쓴 이는 임금의 지적을 받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요승탕무의 잘못이 아니다. 지금은 요승탕무가 선의를 했던 그런 성문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임금이 지적을 했죠. 요승탕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복권 쓴 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일이 아니다 하고 임금이 지적을 하자 복권 쓴 이는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마음속에 불평이 쌓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분개했습니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했다 이렇게 하니까 임금이 그만두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걸 봤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맞는 게 되겠죠. 첫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임금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임금이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임금의 노래가 끝나자 이제 첫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노래를 또 이렇게 읊었었죠. 그 사람의 이제 읊은 것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린 임금을 제대로 못 받들은 것은 내 재주가 엷어서 그랬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제 반성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당년에 일찍 스스로 내가 임금을 도모하지 못한 것, 임금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해서 자신의 이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 맞는 거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삽입시에서 인물들의 심정과 감정 그런 상태들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보기를 참고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보기를 참고해서 보는 거예요.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니까 임제는 남효원이 지은 사육신의 정기인 육신전의 주제를 수용하여 원생몽유록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에는 세조에게 폐위당한 단종과 절의를 지켜 그의 보기를 도모한 사육신이 등장하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당시 공론화하는 것을 금기로 여기던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분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1번을 볼까요? 임금은 단종을, 그렇죠? 임금은 단종을 나타내고 있고, 옌일곱 신하라고 하는 것은 단종에게 절의를 지킨 사람들, 즉 사육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군. 그렇죠? 자, 새 임금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등장인물을 통해서 세조에 대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수양대군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 있죠. 새 임금은 거짓이다. 이렇게. 자, 썩은 선비들이라는 기야산의 질책에는 절의를 지키지 않고 세조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비분관계가 드러나 있다가 아니었죠. 썩은 선비들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바로 사육신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였죠. 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그런 사육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썩은 선비들은 바로 임금 주변에 있는 5명의 그 신하들, 사육신, 그래서 함께 대사를 꾸몄지만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울분, 안타까움,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인 것이지, 세조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비분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4번을 보시면 한바탕 꿈을 통해서 당시에 금기시 되었던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군. 이제 한바탕 꿈이라고 해서 이 소설이 이제 꿈속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기를 보시면 작가가 이 작품에서 당시 공론화하는 것을 금기로 여기던, 당시 공공연하게 누구에게나 다 막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금기였다는 거야, 당시에. 왜냐면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분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꿈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바탕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소설이 몽유록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낸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통분한 어조로 매월거사가 한 말은, 매월거사 마지막에 그 김시습이 한 말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군. 마지막에 이 김시습이 통분한 어조로 말을 했죠. 옛날부터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요렇지 않을까 하고 이제 비판하는 내용 있었었죠. 이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은 결국에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한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임금도 지금 괜찮고 신하도 괜찮은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것은 하늘의 뜻인 건가? 근데 하늘의 뜻은 권성징악인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건데 이것도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그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어쨌든 답은 아닌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윗글의 자어가 임금에게 편지를 쓴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면서 이제 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자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신은 삼가 전하께 글을 올리옵니다. 꿈속에서 소신이 전하를 아련했을 때, 그치, 몽유롭게 전하께서 고결한 선비로 대우해 주셔서 감격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대사 있었죠? 경의 꽃다운 지조를 그리워하였소 라고 이제 만나러 갔을 때, 임금을 만나러 갔을 때 임금이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고결한 선비로 대우했구나. 맞죠? 전하께서 선의에 대해 논하실 때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 복권을 쓴 자와 달리 전하께서는 선의를 한 옛 임금들과 선의를 핑계로 대는 역적들을 아울러 비판하신 것 같았습니다. 요거 아니었죠. 기억하시나요? 전하는 어땠다고? 임금은 뭐라고 했다고? 선의를 한 옛 임금 비판, 또 선의를 핑계로 대는 역적들을 같이 비판했다. 맞습니까? 아니죠. 선고는 잘못이 없어. 요승탕부는 잘못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를 한 옛 임금들을 비판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선의를 한 옛 임금들과 선의를 핑계로 아울러 비판한 것은 바로 복권을 쓴 자가 그랬던 것이다. 알겠죠? 임금은 선의를 한 옛 임금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황송하옵게도 전하께서 소신을 위해 비단 도포를 팔아 술을 사오게 하실 때는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술자리에서 자연물에 의탁하여 마음을 드러내신 전하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물은 울어 어찌고저쩌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물에 의탁하고 있죠. 신하들의 노래까지 끝난 후 나타난 위풍당당한 무인의 건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굳은 날씨 속에서 뇌성과 함께 갑자기 종적을 감추셨고 꿈에서 깰 때 날씨가 구두두둥 하고 이제 안 좋아지는 장면이 있었죠. 소신은 이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쵸? 맞죠? 워낙 꿈이 생생한지라 소신은 꿈에서 겪은 일을 의기가 넘치는 친구 바로 매월거사 그 김시습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생육신 맞죠? 이 내용도 드러나 있죠. 비록 꿈이었지만 전하를 배우니 감개무량할 따름이옵니다. 전하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여기서 틀렸던 거는 이제 그 복권 쓴 자와 전하 그 단종 임금 간의 의견 차이 있죠. 그 부분이 서로 이제 잘못되게 표현이 됐죠. 임금은 그냥 선의를 한 옛 임금 바로 요순탕무는 잘못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순탕무도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육신과 생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계유정난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생몽유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문학을 이해하는 관점 중에서 현실 반영을 통해서 문학을 쳐다보는 거 이거 어떤 관점입니까? 바로 반영론적인 관점이죠. 이 소설은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반영론적인 관점이 중요한 소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5대 임금인 문종이 죽고 난 후에 단종이 12세 어린 나이로 여러분들 그 영화 있죠. 영화 관상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딱 이해될 거예요. 관상이 바로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관상 한번 보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단종이 12세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러자 단종의 숙부이자 문정의 동생인 수양대군은 무력을 써서 조카를 쫓아내고 본인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자, 그가 바로 조선 7대 임금인 바로 세조이다. 자,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이에 반발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은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기 위한 모의를 꾀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된다. 이들 6명을 바로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6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고 죽어서 이렇게 의리를 갚았다 해서 죽을 사자가 들어가 있죠. 이 중에서 유흥부 있죠. 유흥부만이 무관이었고 이제 나머지 5 신하는 모두 문관이었다. 넘어가면 한편 죽음을 택하진 않았지만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숨어 살면서 절개를 지킨 신하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살아서 이제 절개를 지킨 신하들이에요. 이 중에 남효원, 김시습, 이명전, 조여, 그리고 원호, 성담수 등 6명을 생육신이라고 한다. 6명이고 역시 살아서 이제 그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자를 붙였죠. 이 중에 김시습은 버려진 사육신의 시신을 하나씩 수습해서 묻어준 인물이기도 하다. 원생몽유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단종과 사육신인데, 원생을 안내해준 복권을 쓴 이는 바로 생육신 중 한 명인 남효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성과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임금과 신하들, 바로 단종 임금과 바로 사육신이죠.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긴 것을 원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 삽입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얘네들은 바로 이제 꿈속 세계의 인물이었어요. 자, 원저가 이제 바로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는 인물이죠. 꿋꿋한 절개를 지닌 선비라는 거 드러나 있었고, 소설 속에서 꿈속에서 임금과 신하들을 만나죠. 네, 뭐 딱히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개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단지 관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바로 이제 현실과 꿈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바로 주인공 인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꿈속으로 주인공이 들어가지만 꿈속으로 들어간 주인공이 그 현실 세계에 있는 주인공이 꿈속으로 들어가지만 얘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했죠. 얘가 그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얘가 그대로 현실 세계로 나오는 게 바로 몽유롭게 소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로 주인공인 원자어는 현실과 꿈에 모두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꿈에서 나와서 이제 매월거사 김시습에게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죠. 원자어의 벗으로 원자어에게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진 임금과 신하들이 화를 입은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죠. 자, 그리고 현실 세계의 이제 인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사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가장 이 글의 서사 구조 뭐라고 했어요? 환몽 구조에 속하지만 환몽 구조 아시죠? 꿈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제 판타지 세계 환몽 구조이지만 환몽 구조 중에서도 인물이 그대로 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몽유롭게 소설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몽유롭게 소설이다. 자, 그럼 그거를 생각하고 보시면 꿈이라고 하는 요 판타지 세계로 바로 현실에서 들어가게 되죠. 현실은 강직한 성격의 원자어가 어느 날 밤에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다 꿈속으로 들어갔다.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인몽이라고 하죠.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꿈속에서 바로 단종 임금과 사육신을 만나서 술도 먹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을 억울한 마음도 듣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꿈에서 깼다. 꿈에서 깨서 현실로 왔다. 그거 뭐라고 합니까? 꿈에서 깨는 거 각성한다 라고 하죠. 이제 강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설에서는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고 전등 소리가 울려서 잠에서 깼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현실 세계로 와서 매월거사 김시습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꿈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판타지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 판타지 세계가 꿈인 바로 환몽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환몽 구조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 현실을 있고요. 현실 세계가 있고요. 결국에 뭐 어디로 들어갑니까? 꿈속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액자식 구조이구나. 자, 이 글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를 정리해보면요. 글의 내용은 꿈속에서 만난 임금과 신하들이 자신의 심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세조, 즉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위와 나라를 빼앗긴 단종과 사육신의 억울한 죽음을 고발하고자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매월거사가 어진 임금과 신하들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원통해하고 있죠. 그래서 그 김시습 매월거사의 말을 빌려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바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가의 평가를 우회적 돌려서 전달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단종의 억울함을 드러내고요.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을 비판하기 위한 위하는 것이 바로 작가의 의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해서요. 환몽 구조 중에서 우리가 몽유롭게 소설의 대표격인 원생 몽유록을 기출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뭘 알아볼까요? 바로 환몽 구조 속에 속하는 것 중에서 몽자리 소설의 대표 바로 이제 구운몽을 알아봐야겠죠. 구운몽 역시 우리 기출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몽자류 소설에 들어가는 구운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